40대 초반 사연을 즐겨보는 여성입니다.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고요.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지만 엄마는 최대한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했던 분이세요. 본인 살림도 어려우면서 말이죠. 전 그런 엄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한국 최고의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취직을 하여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 엄마를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에게 부담이 될까 끝끝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전 일을 하며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죠. 우리 아들이랑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니?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행복하게 살아보자. 알겠지? 네, 어머님. 따뜻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종신 씨랑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헤쳐나갈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유라랑 나랑 가치관도 너무 잘 맞고 성격도 잘 맞아서 우리 잘 살 거예요. 엄마는 이제 걱정 한시름 놓으셔도 돼요. 삼형제 중 막내인 남편마저 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시어머님 모든 아들들 장가를 다 보냈다는 거에 참 후련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형님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를 고깝게 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형님들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거였죠. 처음엔 매우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형님들이 시키니깐요. 동선에는 그럼 엄마랑 단둘이 살았던 거야? 어머, 한부모 가정이면 뭔가 결핍이 많기도 할 텐데 그게 어디서든 꼭 티가 나더라고. 나중에 서방님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 혹시라도 친정엄마 아프기라도 해봐. 그게 다 서방님 몫이지. 그러게요. 서방님이 거의 손해보는 결혼이죠. 진짜 친정엄마 아프기라도 하면 그게 다 동서 차질 텐데.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건 저희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머, 걱정해줘도 말투가 왜 그래? 혹시 고가워? 그냥 동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이런 게 다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안 그래? 이래서 내가 무슨 말하기가 무섭다니까. 제일 걱정한 게 이런 거야. 무슨 말을 하면 고깝게 들을까봐. 원래 없이 사는 애들이 저렇게 자격지심만 있잖아요. 아니, 우리 집 도우미 같은 아주머니인 건가? 그 어머님이? 그렇지. 그런 도우미 아주머니인 거지. 그래도 딸 하나 명문대에 보내놨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울 거야. 시집도 이만이면 엄청 잘 온 거지. 거의 흙수저가 금수저 됐다고 봐야 해, 저 집은. 참 웃긴다. 어떻게 우리랑 같이 겸상을 할 수 있어? 참. 다 들려요, 형님들.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말하는 것도 알고요. 저희 엄마 범법 저지른 적 없고요. 평생 남 손가락질 안 받고 저 키워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한 번이라 참지만 2번, 3번이 되면 저도 안 참습니다. 형님들은 항상 저를 기분 나쁘게 해놓고 나중에 제가 고깝게 받아들인다고 되려 뭐라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애초에 저와 본인들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늘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거나 항상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오히려 다독여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님 덕분에 힘든 시댁살이를 버틸 수 있었어요. 아유, 쟤네 철없는 거야. 나도 아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애들이 오냐오냐만 자라서
남의 속을 배려할 줄 몰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사돈어른께서 너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셨냐. 그것만으로 대단하신 거지, 안 그래?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떨지도 상상이 안 가요, 감히. 종신 씨가 어머님을 닮아서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 같아 어머님한테 항상 감사해요. 나도 유라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쟤네 겉만 번지르하지. 꼭 속빈 강정이라니까. 아무래도 네가 학력도 높고 그러니까 학력 콤플렉스가 있어서 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렴. 알겠지? 네,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그러려니 해야죠. 매번 싸울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늘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댁에 가는 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형님들이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받아도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해서 저에게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러니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말이에요. 저도 좋게 생각하려고 늘 마음을 먹었습니다. 형님들이 아무리 속을 긁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좋게 생각하자라는 저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첫째 형님의 딸 조카의 기념일에 초대를 받은 날이었어요. 그날 그 집에서 전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딸 축하해주는 잔치니까 동서도 꼭 와야 해. 알겠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아무래도 축하는 해줘야지. 아, 네. 그날 일 끝나고 그럼 바로 들릴게요. 뭐 선물 같은 거 어떤 거 준비할까요? 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거 사가면 좋을 텐데. 우리 딸내미 요새 레고 조립에 푹 빠져 있으니까 레고를 사와줘. 그리고 사이즈 작은 거 말고 큰 거로, 알겠지? 아, 네. 레고 사갈게요. 뭐 음식은 장만 다 하셨어요? 아님 제가 좀 좋다고 가서 도와드릴까요? 그래도 되는데. 아니, 괜찮아. 아주 일 잘하는 도우미 아줌마 불렀거든. 동서는 그러니까 천천히 와도 돼. 꼭 그날 와야 해. 오히려 형님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형님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실 거라며 그냥 천천히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물까지 정해주는 형님에게 오히려 이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엄한 거 가져갔다간 또 수준이 안 맞네 어쩌네 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레고를 사서 남편과 같이 조카의 기념일에 참석을 하였죠.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거기서 음식을 하고 계셨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였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희 엄마 얼굴을 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라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일부러 저희 엄마 회사에 전화를 해서 엄마를 불러달라고 한 게 뻔했으니까요. 아니,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아,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 엄마가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냐고요? 아니, 뭘 그렇게 놀래? 어머님 원래 하시던 일이잖아. 일손이 좀 필요해서 도움 요청했어. 내가 뭐 입 닦을까봐 그래? 그래도 안면이라도 아는 사이가 낫지, 안 그래? 돈은 두둑히 챙겨드릴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마. 내가 양심이 있지, 안 그래? 지금 저 보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저희 엄마가 도우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고, 유라야,
난 괜찮아. 와보니까 너희 형님 댁인데 그래도 내가 뭐라도 도움되는 게 좋지. 안 그래? 그러니까 진정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렴. 엄마가 하던 일인데 뭘. 오히려 너희 형님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지. 난 괜찮아. 엄마 지금 장난해? 형님이 일부러 엄마 부른 거야. 알아? 나 보라고. 형님, 이번 일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엄마 가자. 주제도 모르고 또 설친다. 오늘 뭐 좀 느낀 거 없니? 너와 나의 위치. 넌 식모딸이고 난 부리는 사람이야. 알겠어? 그거 느끼라고 오늘 안 써돈 부른 거고. 이게 네 위치야. 그러니까 매번 까불지 말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뻐기지 좀 마. 알겠어? 형수님,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형수님 원래 이런 분이었어요? 정말 실망이네요. 여보, 가자. 장모님, 가세요, 저희랑. 형님의 말에 부들부들 몸이 떨리더라고요. 도대체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하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되었다면 더 보살펴주고 보듬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나왔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의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에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애초에 내가 더 자리 잡았더라면 엄마가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도우미 하러 이 집에 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또 내 형님네라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 하는 마음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그냥 제가 제일 죄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앞섰고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좀 더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 하는데. 엄마 이제 일 그만둬요. 이제 한갑도 넘었잖아. 엄마 그동안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생활비랑 노후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이젠 엄마도 즐기면서 살아. 응? 내가 어떻게 네 돈을 받아? 너 피땀 흘려서 버는 거 아는데 엄마 아직 건강해서 일 할만하니까 괜찮아 이거 사. 장모님, 그러지 말고 쉬세요. 저도 유라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싫어요. 저도 장모님 자식인데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 어머님이 편해지셔야 저희 마음도 편해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부담을 주니? 할 수 있는 데까진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 마음만이라도 너무 고마워. 안 돼, 엄마. 무조건 이제 내가 엄마 케어할 거야. 엄마도 나 힘들게 키웠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런 거 충분히 받아도 돼. 전 엄마의 일을 당장 그만두게 하였어요. 저도 대기업 연구원이기 때문에 벌이도 넉넉하였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벌이가 넉넉하였죠. 그래서 엄마를 따로 도와드리기엔 충분했답니다. 남편이 그래도 저와 한마음이어서 참 고맙더라고요. 혹시나 남편이 제가 엄마를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반대를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은 다행히도 저와 제 엄마도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엄마에게 늘 아들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남편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들었죠. 고마워.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줘서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힘을 보태주니까 고맙다 정말. 너랑 결혼할 때부터
장모님도 내 어머니다 생각했었어. 그럼 당연한 일이지. 고마워할 필요 없어. 부담 갖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내가 더 화가 난다. 형수님 태도를 보니까 진짜 인성 알만해. 형수 둘 다 공주처럼 자라서 사람 대하는 법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 아래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야. 너한테까지 그럴 줄 몰랐어. 그런 수모를 겪게 해서 더 미안해 정말. 남편은 참 우직한 사람이었죠. 그날 형님네 사건 이후로 전 형님이 더더욱 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은 저희 시댁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어이가 없는지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형님을 불러 따끔히 혼을 냈다고 해요.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본인 잘못은 모른 채 어머님에게도 대들었다고 했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얘기 들었어. 너 좀 애가 끄러니? 뻔히 사돈인 거 알면서 어떻게 사돈 어른을 불러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게 대놓고 네 동선에 무시한 거지, 안 그래? 네 동서 마음이 얼마나 다쳤을지 상상이나 해봤니? 어쩜 그렇게 철이 없어? 어머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니, 안 사돈 일용직이던데 제가 오히려 도움드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이면 어때요? 돈 받는 사람이 본인 일만 똑바로 하면 되지. 어머님까진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동서편만 드시면 저도 너무 섭섭해요, 어머니. 저도 며느리 아닌가요? 어떻게 매번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동서편만 드실 수 있어요? 편이 어디 있니? 네가 하는 행동이 너무 애 같아서 혼을 내는 거지. 도대체 막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가난한 죄죠. 전 솔직히 막내 동서 저희 집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부모 가정에 가정부 딸이 이런 집에 시집 온다는 게 말이 돼요? 저랑 같은 급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고요. 어머님도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의 말에 어머님은 말문이 막혔다고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람 사이에 급이 어디 있는지 기가 막혔다고 했죠. 어머님은 더 이상 형님과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그냥 가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사이는 철저히 양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로 저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형님들과 모이는 날엔 대놓고 절 왕따를 시키기도 했죠. 동서는 우리가 설마 본인보다 학교 좀 지방으로 다녔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지? 설마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해? 네? 아니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학교가 뭐가 중요하나요? 인성이 중요하지. 안 그래요? 아유, 둘째 동서, 말을 말라니까. 막내 동서랑은 말이 안 통해. 본인이 그저 잘난 줄만 안다니까. 개뿔도 없는 게. 그러게요. 뭐 믿고 저렇게 나대는 건지. 학력 좋으면 뭐해? 돈이 없는데 안 그래요? 우리랑 급이 다른 사람이죠, 동서는. 형님들, 저 벌만큼 벌거든요? 형님들은 뭐 집에서 노니까 모르시나 본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성이 개차반이면 누가 상종을 하나요? 조카들이 형님들 닮을까봐 정말 걱정이 되네요. 자꾸 돈돈 하시는데 그럴 때 그냥 마음을 채우세요. 네? 형님들은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절 대놓고 비웃었고 시댁에 모이는 날엔 오히려 철저히 저는 주방에서 혼자였어요.
저 들으라고 낄낄거리는 소리와 매일 자랑하는 명품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또 은근 들으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들. 참 나이 먹고 굉장히 유치하더라고요. 휩쓸리고 싶지 않아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딸들이 하나씩 있는 형님들과는 다르게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 장손을 우리 막내 며느리가 가졌구나. 아유, 네가 진정한 복덩이다. 안 그래? 뭐 손녀들도 귀엽지만 드디어 손자 한번 하나 보는구나. 애썼다 애썼어. 뭐 손자나 손녀나 다들 귀엽지만 그래도 너무 좋다. 아유, 입덧은 없니? 힘들 텐데 일까지 다니면서 휴직이나 이런 거 신청해야겠다. 안 그래?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시부모님들은 딸 손녀들만 있는 터라 아들 손자라고 하니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들 눈치가 있으셔서 딸 손녀 좋다는 말도 빼먹지 않으셨죠. 일로 형님들은 절 더 미워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집에 굴러 들어와 아들 손자까지나 시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말이죠. 정말 괴롭히는 것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 참는 날도 많았지만 사람인지라 형님들이 아이를 향해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까지 모욕하는 거 같았으니까요. 아들이 뭐가 대수라고?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동서는 참 복도 많아.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학교 하나 잘 가서 서방님 만나 이런 시집에 시집 오고 이제 아들까지 가져서 어머님 아버님 사랑 독차지하니까. 그래도 장녀는 우리 딸이야. 어머 형님은? 어차피 그 핏줄 어디 가겠어요? 식모 핏줄이면 아들도 뭐 돌쇠나 마당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까지 엮어서 그러시는 거냐고요? 동서는 우리 집이랑 안 어울려. 동서를 보고 있으면 짜증나 아주.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이 집에서 예쁨 받는 꼴이란. 본인들을 좀 돌아보세요 그럼. 절 욕하시기 전에 본인들 인성을 돌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머님도 예뻐해 주시겠죠. 안 그래요? 아우, 또 가르치기 시작하네 아주.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말끝마다 가르치는 저 선생 말투. 아우 형님 그만하세요. 저희들 입만 아프죠 뭐. 언젠간 본인 주책 파악할 날이 올 거니까 너무 그렇게 기운 빼지 마세요. 오래 가봤자 10년도 못 갈걸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의 미래까지 딱 단정지어서 한다는 말들이요. 잘 울지 않는 성격이지만 임신 호르몬 때문에 형님들에게 저런 소리를 들을 때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같이 퍼부어 줬을 테지만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부엌 너머에서 저희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또 본인이 껴서 중재하면 제가 괴로워질 걸 알기에 따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위로하고 계셨다는 걸 말이에요. 항상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시댁 모임이 있는 날, 그날도 어김없이 형님들과 만날 생각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그래도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니 최대한 싫은 티 내지 말고 잘 있다 오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임신이라도 입덧이 심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방에서 음식을 거들거나
요리를 직접 할 순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도와 요리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죠. 세상에, 이 요리를 어머님이랑 동서가 다 한 거예요? 어머, 진작 일찍 올걸. 저희 아이가 징징거리는 바람에요. 어머님, 저도요. 아침에 아기 챙기고 뭐하고 하느라 늦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일찍 다닐게요. 막내가 이거 요리 다 한 거다. 임신한 몸으로. 너흰 좀 일찍 와서 거들지. 임신한 동서 몸도 무거운데 안 그러냐? 시어머니는 일부러 늦게 온 형님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형님들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원래도 남들은 전혀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대놓고 말이죠. 근데 동서는 어쩜 그렇게 앞치마가 잘 어울리니? 아주 찰떡이야. 오히려 직장보다 집안일하면서 눌러 앉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동서 밖에 나가서 일할 게 아니라 집에서 눌러 앉아서 살림해. 훨씬 잘 어울린다. 뭐하러 나가서 고생해? 아무래도 식모딸이라 식모티가 줄줄 흐르는 건가?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니까. 안 그래? 내가 앞치마 하나 사줘야겠다. 어머, 그러게요. 이래서 시도둑질이 무섭죠. 동서만 딸한테 참 좋은 거 가르쳤네. 어쩜 이리 주방일이 잘 어울려? 뭐라고 하셨어요? 식모딸? 식모딸이라고? 아, 진짜 막가자는 거네, 이제. 너네는 존중해줄 필요도 없어. 내가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야, 너네 잘난 게 도대체 뭐가 있니? 집안 잘 사는 거? 그거 말고 너네 한번 앞세워봐. 직업이 좋아, 학벌이 좋아, 아님 머리가 좋아?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게 꼴랑 조금 잘 산다고 진짜 더럽게 유세 떠네. 뭐? 너네? 말 다 했어? 그래, 근본 없는 티 이렇게 나는 거지. 어디 배운 게 없으니까 손윗 사람한테 또박또박, 안 그래? 제가 그날 폭발해버리자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단단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온화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날 차려진 50첩 교자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저뿐만 아니라 형님들 그리고 시댁들과 남편, 아버님마저 놀라서 저희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었죠. 어머니는 교자상을 엎으신 후 화가 단단히 난 채로 말씀하셨어요. 그만들 못하니? 어쩜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내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이 벼락말을 것들아. 이제 너희는 우리 집 오지 말거라. 재산도 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 썩 나가 이 작것들아. 어디 우리 집안에 저런 싹수 없는 것들이 와서는. 아휴, 너네 시엄마 말 들린 거 하나도 없다. 번번이 막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너희들. 이제 우리 집에 발걸음 하지 말거라. 못 빼어먹어도 유분수지. 같은 사람한테 어쩜 저렇게 막말을 쏟아낼까? 우리 소녀딸들이 너희 닮을까봐 무섭다. 아버님,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동서가 버릇이 너무 웃길래 버릇 좀 고쳐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닥쳐! 여우 같은 년. 시집와서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하나 다 참았어. 그냥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젠 막내가 아니라 내가 못 참겠다. 알겠어? 너희 둘 이제 다시는 안 보고 싶으니까 썩 꺼져. 썩 나가.
시어머니는 그 길로 굵은 소금과 물을 가져와 형님들에게 끼얹으셨어요. 형님들은 물과 소금을 맞고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시숙들에게 뭔가 말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숙들도 형님들은 외면하였죠. 아주 고소했습니다. 어머,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말로 하셔야죠.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응? 어떻게 우리한테 소금을 뿌려? 그러니까요. 아니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동서가 얼마나 싹바가지가 없는 줄 아세요? 아우 진짜 억울하다고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 너희들. 본인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열등감에 쩔어서 나 하나 뭉개는 재미로 살지? 너희 딸들이 너희 닮을까봐 무서워, 알아? 그 엄마의 그 딸이겠지만. 아유, 창피해. 재수씨, 죄송해요. 아니,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여기 오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신 보기 싫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나 정말 쟤네 꼴도 보기 싫다. 내가 한두 번 참은 게 아니야. 알겠니?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건물이며 땅이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잘난 너네 친정한테 기대렴. 시어머니가 건물이며 땅이며 형님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자 그제야 뭔가 잘못됐음을 자각했는지 형님들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었죠. 돈에 죽고 못 사는 형님들이 참 우습더라고요. 어찌나 돈을 밝히는지. 재산을 안 주신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가 어머님 좀 설득해봐, 응? 아니, 우리 솔직히 그냥 의견 충돌이었잖아. 앞으로 막말하지 않을게, 미안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동서가 어머님한테 말 좀 빨리 해봐, 응? 어떻게 이대로 포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동서, 제발. 미안해.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동서가 용서만 해줘. 그러면 없던 일이 될 거야, 미안한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머님이 보기 싫다고 하셨으니 얼른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저도 꼴 보기 싫으니까. 아직도 안 나갔니? 얼른 나가. 얘네 끌어내라. 우리 집에 발 딛는 것조차 싫으니까. 인간들이 털된 것들이지. 상종을 말아야지. 그날 그렇게 형님들은 아주버님들에게 쫓겨났고 시어머니는 형님들 대신 저에게 사과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만으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사과까지 해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저것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나도 확실히 끊어내지 못했어. 상처 많이 받았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더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딱 봐도 사치스럽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런 것이 너한테까지 갈 줄은 몰랐다. 진작 기강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마음고생 많았지? 아유, 속상해 정말. 안타깝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야 감사하죠. 제가 못나서 그런 건데요, 뭐. 형님들이야 워낙 좋은 집에서 자라기도 했고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전 그날 눈물을 엄청 쏟았습니다.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해서요. 남편도 형들에게 다신 형수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일단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이 절대 보고 싶지 않아 하셨고, 모든 재산은 저희에게 물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들에게 최고의 형벌이 아닐까 싶네요. 재산 때문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형님들이 어머님을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욕 한 바가지랑 소금 한 대박을 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돈이 뭔지 참 구질구질 하더라고요. 동서가 어머님 좀 설득해봐, 응? 아니, 어떻게 재산을 동서네만 가질 수가 있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장남인데. 저 전화번호 바꿀 거니까 이리로 이제 전화 걸지 마시고요. 친정집 그렇게 부자라면서요.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좀 먼저 고치시지. 왜 그러고 사셔서 이 꼴을 당해요? 안 그래요? 많이도 깨우쳤죠, 이번 기회에? 앞으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꼴 난 거야.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줄 알고? 형님의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고, 어머님의 재산을 절대 안 주신다는 말에 아주버님들도 노발대발했지만, 시아버님이 워낙 확고함으로 아주버님들도 별 말씀은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사업체가 다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돈 욕심이 없으시기도 했고요. 본인 와이프들 성격이 어떤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시어머니, 시아버지 원망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재산 문제로 인해 형제들 싸움은 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죠. 전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들을 낳았고 아버님에게 선물로 건물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아버님은 기어이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몸둘 바를 몰랐죠. 아휴, 너무 과분해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아버님? 그냥 다음에 주세요. 네? 받아라. 네 몫이야.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을 텐데 마음 편하게 받아도 돼. 우리 며느리로서 인정하니까 주는 거야. 아버님은 감사하게도 며느리로 인정을 한다며 건물을 증여해 주었고, 형님들은 이 소식을 또 알자마자 바로 저희 집에 찾아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예 이젠 저를 보면 납작 엎드리는 수준이라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던지 오히려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건물이 웬 말이야 정말. 아니 동서,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님 도저히 우리 만나주시지도 않고 애들 데려가도 절대 문 안 열어주셔.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한 번만 어머님 설득해주면 안 될까? 아버님이야. 어머님이 용서해주면 당연히 우리 받아들여줄 텐데, 안 그래? 이렇게 뵐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말 좀 잘해주라. 그래, 동서. 우리가 미안해. 그러니까 말 좀 잘해줘. 어떻게 가족이 인연을 끊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안 그래?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절 그렇게 무시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납작 엎드리네요. 참 우스워라. 전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여기서도 소금 맞기 싫으면 찾아오지 마세요, 다신. 그냥 형님들 인성값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으세요, 벌을. 아시겠어요? 그럼 이만. 현관문을 닫고 그렇게 하여 형님들을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 벌써 아이가 7살이랍니다. 항상 한결같으신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편,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일하는 저 때문에 아직도 친정엄마가 아이를 많이 케어해 주시지만
그래도 친정엄마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가끔 집안 행사에 아주버님들만 참석할 때는 제 마음 한편이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어머님은 절대 그 물건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으름장을 내보이시죠. 형님들은 아직까지 재산의 미련을 못 버려서 계속해서 어머님께 사죄하고 있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돈이란 뭔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한 번 다짐했어요. 내 자식만큼은 정말 바르고 건강한 정서로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글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글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겪게 된 일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을 만큼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7년 전 어느 날 저희 집안에 갑자기 닥친 불행은 엄마의 교통사고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엄마의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었죠. 척추신경계에 손상이 왔는지 전신불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은 조금의 기적도 바랄 수가 없을 만큼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엄마의 옆을 지켜주시던 아빠는 잠 한숨 못 주무시면서 그래도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며 매일같이 온몸을 주물러 주었고 2년의 병원 생활을 끝으로 태어난 엄마는 집에서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빠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금전적으로 최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렸죠.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던 건 저희 삶도 빠듯한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엄마의 몸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거나 명절 때만 되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가족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결국 상처로 남게 되었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희망이 없는 저희 엄마의 수발을 어떻게 평생 들어야 하냐며 저에게 남편을 그만 놓아달라고 결국 눈물까지 보이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국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의 불행을 남편에게까지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절대로 등 돌릴 일은 없을 거라고 이혼하자는 말을 거부했어요.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시모도 알게 되자 결국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너희 집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됐다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라. 내가 이런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데? 안 싸더니 눈만 제대로 뜨고 걸어 다녔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아들, 너는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은 거니?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온 거니까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아들 인생 구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너희 집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그 손부터 놓으세요. 이 사람 머리채 잡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것도 아니고 벌써 3년이나 지났다. 앞으로의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 건데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갈 거니?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그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이 사람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다고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려고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버렸다고요. 그니까 그만 갈라서라는 말을 하는 거잖냐.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전신불수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에 가깝다더라. 그냥 평생 누워서만 살아야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병원비는 더 많이 깨질 텐데 그걸 내 아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난다고. 나까지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도장 찍고 내일 바로 법원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나게 될 줄 알라고. 사돈어른도 몸이 많이 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힘겹게 안사돈을 보살피고 있을 텐데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예상치 못하게 몸에 문제가 와서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들 너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지금처럼 몇 빠지게 돈 벌어서 사돈댁 생활비 충당해주면서 평생 간호만 하다가 인생 종칠 거니? 내가 널 낳아준 게 수발 들라고 10달 배 아파서 낳아준 것 같아? 일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발 빼고 각자 살 길 알아서 찾도록 해라. 너희 부모 일을 내 아들이 짊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 좋게 해결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 시모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을 붉히시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서둘러 진정시키려고 시부모님과 따로 대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두 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자리에는 시모가 집어던진 물건들과 헝클어진 제 머리만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이 전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녹초가 된 모습으로 힘겨워하던 남편은 곧장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혼자서 모든 걸 애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는 거였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려는 남편을 불러 서류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옳은 결정인 것 같아 남편을 그만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은 남편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는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게 된 거였죠. 남편이 전날에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설득을 시킨 끝에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셨는지 저희 부부의 문제를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겠다는 걸 받아주셨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엄마가 전신불수가 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집이 아닌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날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깜짝 방문을 했었죠. 보통 때라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들어갔었지만 그날은 택배가 온 것 마냥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 계신 아빠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시길래 택배가 왔다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리자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아빠 앞에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문을 쾅 하고 닫아 버리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빠의 얼굴은 상당히 놀라신 듯한 얼굴 표정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걸쇠로 문을 걸어 잡으셨고 아빠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많이 놀라신 듯한 아빠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을 가지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아빠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 던지시곤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거친 숨을 고르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온몸에는 땀으로 맺혀 있길래 왜 문을 빨리 안 열어줬냐고 여쭤봤어요. 아빠는 집안이 엉망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대충 정리를 하셨다며 저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엄마는 요즘 어때요? 아직까지도 예전과는 다를 게 없죠? 하루빨리 몸이 괜찮아져야 할 텐데 병원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죠? 이제 병원도 가지 않을 생각이다. 오히려 병원에 가면 희망마저 빼앗기고 오는 기분이라 나도 더 지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만 타서 먹이려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쳤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엄마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없이 나타나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고 나가야 하니까 많이 곤란하네. 너희 엄마가 지금 자고 있어서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는 건 괜찮긴 한데 요즘 들어 몸이 더 안 좋아졌는지 잠을 잘 못 자서 겨우 깊은 잠에 빠졌거든.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가 보고 싶다면 살짝만 보고 오던지. 그리고 이제 매번 안 찾아와도 된다. 너도 생활이 있고 애들도 돌봐야지. 김서방도 챙겨야 하는데 사부인한테 또 안 좋은 말 듣기라도 하면 어쩌니? 여긴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만 들어가 봐라. 그래도 우리 딸이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잊지 않고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나중에 시간을 다시 잡든지 하자. 너희 엄마도 네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전신을 움직이지는 못하셔도 얼굴의 감각은 살아있으셔서 대화를 주고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만약 얼굴에까지 이상이 생겼었다면 더 많이 힘들었었겠죠. 아빠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으셨던 것도 엄마와 대화가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잠에서 깨지 않게 하기 위해 볼일만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의 부탁으로 저는 2번 다시 깜짝 방문은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식당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지방 출장 뷔페 의뢰가 들어와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이 저 대신 빈자리를 채워줘야만 했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잘 다녀오라고 안심을 시켜줬었죠. 일 처리가 빨리 진행이 되면 당일 저녁에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이 다음날에 올라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차에 펑크가 나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카센터에서 차 수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내던 둘도 없는 친구였죠.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제가 믿지 않자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걸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네요. 사진 봤어? 내가 왜 이런 걸로 너한테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니? 잠깐만 기다려봐봐.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으로 다시 보내줄게. 어때? 확인해 봤어? 확실히 너희 엄마 맞지? 내가 하루 이틀 어머님 뵌 것도 아닌데 딱 보면 바로 알지. 전신불수라더니 어떻게 백화점을 활보하며 다니실 수가 있니? 여보세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나보다 네가 더 충격을 받았겠지. 7년을 누워 계셨던 분이 저렇게 멀쩡히 돌아다니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직접 2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지금 거기 어디야? 정확한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그리고 미안한데 계속 미행 좀 부탁할게. 때마침 타이어 수리도 끝이 나서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서둘러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다음 출장 뷔페 일정이 잡혔다면서 제 트렁크에 실려있던 식기들과 용품들을 서둘러 받길 원했고 서둘러 출발해야 된다는 사장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부터 들려야만 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제가 식당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출장 뷔페라는 일이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저희 엄마가 답답하실까봐 바람이라도 쐬어드리고 싶어서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저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면서 엄마를 위해 삶의 변화까지 줬었는데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진 속에 담긴 엄마의 모습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를 속여왔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힘겹게 한 걸음 떼시는 게 아닌 너무 자연스럽게 걷고 계신 모습이 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식당에 먼저 들려 식기들을 전부 내려놓은 뒤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다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하니 저를 발견한 친구가 손짓을 했고 몸을 숨겨 손가락으로 가르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옷 매장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엄마는 전신 거울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에 경악을 했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엄마 옆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17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남편이 엄마 옆에서 옷이 잘 어울리신다며 미소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새 옷을 입고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분명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가 남편과 부모님께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던 거에 화를 내고 싶었지만 왜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는지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증거물만 모아 두었고 그날 이후 부모님과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연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진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에서만 지켜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주말에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좀 더 정확한 무언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남편과 아빠는 자주 얼굴 보는데 제가 힘들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부했었지만 강하게 밀어붙여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죠. 엄마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누워 계신 상태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던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온 신경을 남편과 부모님한테 향했었죠. 그렇게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자 늦은 새벽에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바로 열리는 순간 남편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저도 서둘러 부모님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먼저 입을 열은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 혼자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요즘 너무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러다 걸리면 남은 3년 동안 보험료 못 타 먹는다니까요. 장모님 하고 싶으신 거 3년 뒤에 하세요. 그때 기적처럼 몸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고 천천히 상황을 좋게 만들면서 모두를 속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을 지금까지 따라주셨으니 7년간 보험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저 사람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액션을 주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장인어른께서 많이 힘드실까봐 짐이 되기 싫어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장인어른 집에서 자겠다고 하겠어요?
앞으로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동네를 벗어나셨다고 해도 보는 눈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우 엄마한테도 전부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저 사람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적발되면 징역을 면하지 못하니까 보험료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조심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러다 정말 징역 살면 어떡해요? 아휴, 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그래도 바깥바람 쐬니까 그나마 좀 살겠더라. 그래도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둬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네. 당신 때문에 요즘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알아? 이러다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번에도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만약 그때 방에 들어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도 하기 싫은 순간이었다고. 왜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잡히는지 알아? 쓸데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마음 이해하겠는데 웬만하면 3년간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돼. 사위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고. 보험 설계사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누가 보면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 한 걸로 알겠어. 당신도 내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 두 눈으로 봤었잖아.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가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온몸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건 나에 대한 보상인 거라고.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3년 뒤에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써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끊기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지도 모르잖아. 다른 방법 없는 거야? 있기는 한데 이건 두 분의 허락이 좀 필요해서요. 그동안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우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 솔직히 매달 보험료 찔끔찔끔 받는 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생명보험은 일시불로 당겨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우리 딸을 사고사로 위장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나 박혀 있어. 3년이나 타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렇죠.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동안 생각할 시간은 많아요. 말 그대로 보험일 뿐이잖아요.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남편과 부모님의 말에 경악을 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제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더욱더 대범하게 행동을 하면서 거실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제가 보험료를 타먹으려는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지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 했다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던 것도 부모님한테 보험료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일부를 시부모님께도 드리고 있었다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부모님께 들어가는 보험료의 일부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것도 충격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엄마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 바라보신 엄마는 3년 뒤를 걱정하면서 제가 모르는 생명보험의 혜택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가족들은 거실에서도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동안 저한테 모든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남편과 부모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저는 경찰서에 몰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방문을 활짝 열며 튀어나온 저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던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선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전부 다 설명하겠다면서 저를 잡으려 하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린 뒤 그동안 저를 속인 거에 대해 화를 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이건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살기 위해 그랬던 것뿐이야. 당신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 될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네가 원래 거짓말 못하고 항상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굴러 들어올 돈도 못 받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다. 어찌됐든 나는 사고가 났었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전신불수가 된 건 맞았잖아.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낼 필요 뭐가 있어?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그럼 제 생명보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제가 남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돈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너 그건 또 언제 들은 거냐? 그냥 생명보험일 뿐이잖아. 내가 너를 헤아려 하겠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동의 없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았다는 건 3년 뒤에 보험료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거잖아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경찰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에 놀란 부모님과 남편은 당황해하며 도망치려 하길래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양가 부모님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7년간 전신불수로 연기를 하면서 받은 보험금이 계획적이었다는 것과 저에게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결국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부모님을 처벌했다는 것도 마음에 안 좋았지만
7년간 저를 속여왔었다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죠.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남편은 저 몰래 들어놓은 생명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더 큰 일을 계획할 수도 있었다는 거에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부모님은 3년의 징역이 내려진 상태이고 시부모님은 6개월의 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아마 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백지화가 되어 버렸네요. 전신불수로 보험금을 타먹은 것도 모자라 저까지 하려 했던 그 사람들과 2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저 혼자가 되어 버렸네요. 잘못된 행동은 결국 그에 따른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융통성 없이 올바름을 추구한다며 부모님과 남편도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분명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최근 들어 할머니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요양차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시내에 들러 장 좀 보고 들어가려던 찰나 봐선 안 될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잊혀가고 있던 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 좋지 않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네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할머니는 금세 제 기분 상태를 살피시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조심스럽게 시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좀 전에 상황을 듣게 된 할머니도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네요. 그래도 지나간 일이고 2번 다시 엮이게 되지 않을 테니 어느 정도 마음은 편하지만 벌써 3년이나 지나버린 일이지만 새로 이사온 지역에서 마주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짝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을지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누구나 그렇듯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잖아요. 저 또한 처음으로 할머니께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고 모든 제가 하는 결정을 믿고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큰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살면서 많은 치욕을 느껴보긴 했지만 결혼 이후 한 가족으로 생각해도 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전혀 몰랐었네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네. 시키면 그냥 내 하면 될 것을 뭘 그리 토를 달아? 지금 너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이제 1년 됐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거지? 어머님,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요. 홀로 계신 저희 할머니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면 제가 원하는 때 할머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뿐인 내 아들 너한테 보낸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이해해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할머님
보고 싶을 때 보는 거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들어와서 살자. 나도 솔직히 그동안 엄마가 옆에서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필요한 부분들 알아서 챙겨줘서 너무 편했는데 우리 둘이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전부 다 맞춰주기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처럼 당신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없어. 대화로 풀어가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말 안 들으면 바로 머리채 잡히는 거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안 그래? 오빠가 좋아서 결혼했다지만 내가 봤을 때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새언니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 부모님 없이 자라면 커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 봐. 새언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사회생활 적응 못했죠? 할머니 그늘 밑에서 자라왔으니 애지중지 이쁨만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겠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꼭 그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한번 접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가씨,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희 가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됐다. 그만들 해라. 새아가 네 뜻 잘 알겠고 2번 다시 물어보지도 않을 테니 더 이상 볼 일 없으면 이제 돌아가라. 아들, 뭐하고 있어? 네가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했으면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빨리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그럼 저녁은 나온다고 맛있는 음식 차려준다고 했잖아. 우리 온 지 이제 1시간 지났는데 벌써 돌아가라고? 엄마 목덜미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라. 지금도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시모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심해졌어요. 이 모든 게 남편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었죠. 당연히 결혼을 하고 따로 나와 살면 서로 부딪히는 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걸 맞춰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말끝마다 남편은 엄마가 이렇게 해줬다는 둥 저렇게 해줬다는 둥 불만이 많아졌지만 최대한 맞춰주려 노력하다가 왠지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가정부를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하라는 말 한마디에 남편의 불만이 시모에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없이 자라서 자기 중심적인 것 같다는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남편과 결혼 1년 만에 냉전 상태가 되면서 부부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부려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더 편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그리 싫은 거야?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라? 어떻게 당신 집안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 지금까지 혼자서 나 키워주셨어. 그런데 이제 다 컸다고 당신이랑 따로 살림 차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편할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아이도 낳고 증손주도 안겨드리면 행복하실 것 같아. 할머니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당신이 불만 가질까봐 말도 못 꺼냈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내 감정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주 대놓고 나를 헐뜯더라? 그것도 당신 가족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 가족들이 이기적인 거야. 솔직히 내가 시댁에 들어가 살면 가정부 노릇밖에 더 하겠어? 내 자유까지 뺏겨버리는 거잖아. 그럴 거면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게 현명한 거야. 부부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 당신도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줘. 그리고 제발
내 앞에서 어머님이 자기한테 이것저것 챙겨준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나는 당신의 엄마가 아닌 배우자라고. 서로가 노력해야 앞으로 함께할 인생길이 좋아진다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이제 그만하자. 끝까지 한마디도 지려고 하질 않네.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서 존중을 해주긴 하냐? 이 집 당신 할머님이 해줬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 기분으로 한 공간에 있기 싫으니까 당신 혼자 여기 있어. 남편과 시댁 식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게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결혼은 부모의 곁을 떠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 사랑하는 사람과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결혼인데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해줄 그런 여자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상처를 주는 모습들 또한 결혼을 잘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주었네요. 어느 정도 폭풍이 지나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대화로 해결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의 폭풍이 끝이 나면 그 뒤로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네요. 남편의 집안이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 또한 많지 않아서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들을 알고 계신 할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제 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좋아했지만 저는 너무 죄송스러웠고 그동안 살면서 받기만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려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괴롭기만 했었네요. 남편이 집 밖을 나가고 새벽이나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게 될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차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디에도 제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찾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거리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차분함을 잃지 않으셨던 할머니는 저를 위로해 주셨네요. 우리 손녀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고민들은 결혼 생활하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란다. 그만큼 흔한 고민거리지. 하지만 어떻게 헤쳐나가냐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단다. 여기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겠지. 모든 건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바른 길을 걷기 위해 할머니가 바로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구나. 우선적으로 관계 회복이 되어야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좋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침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방도 흥분을 하지 않겠지? 그리고 대화의 목적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들어온다면 좋은 말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거야. 지연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분위기를 살피고 대화의 중심이 된 사람과 나중에 따로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구나. 만약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건 지연이 너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때는 나누어진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나온단다. 언제나 침착하신 할머니의 조언대로 시모와 따로 만나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결과를 저에게 주는 게 아닌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만 잡아주셨고 험난한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심을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과거에 의류 사업을 하셨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언제나 바쁜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오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른 새벽에 할아버지와 함께 주문한 물건을 가지러 가려다가 누적된 피로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고로 전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잘 나가던 의류 사업이었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네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없이 자라다 보니 할머니한테 많은 의지를 하려 했었고 할머니는 이 험한 세상을 제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대신 해주지 않으셨죠. 그 결과가 좋던 나쁘던 부딪히길 바라셨어요. 그렇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 생활 또한 최대한 좋은 결과로 이끌어가기 위해 시모와 개인적인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처음으로 둘만의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웬일이니?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원래 그런 성격 아니잖아? 무슨 감정의 변화가 있기라도 했던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듣고 싶지 않으니까 결론만 얘기해. 나도 핑핑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어머님, 저번 일 때문에 좀 더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따로 시간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얼굴 보며 지내야 하는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저번에 얘기하신 대로 생각을 굳히신 건가요? 그래, 우리 좀 솔직해져 보자.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한 게 뭐가 있니? 시집살이를 시킨 거 있어? 나도 서운한 게 너무 많았다고. 세아가 네가 다른 며느리들처럼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뚝뚝해서는 살가운 맛이 없잖아. 그래, 그건 그렇다 쳐. 우리 가족이 있는 앞에서 시엠이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받아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안 그래? 나야 당연히 너희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많은 점들이 이득일 거라 생각하고 들어오라고 한 거야. 너 내 아들 케어 못하고 있잖아. 당연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서로 맞춰 나가면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상태에서 결혼 이후에도 계속 마음에 걸려 있어 편하지 않은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함께 지내면 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할머니한테 자유롭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움직이려면 어머님 눈치 봐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어머님 댁에 들어간다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 그 끝은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족 모두가 화목한 게 좋은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이한테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결혼했으면 서로 맞춰 나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세아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사장 어른 댁에 왕래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마. 언제 가든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우리 집에 사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 서로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나를 불렀으니 어느 정도 시애미 생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알지? 그래야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시모는 저에게 또 다른 조건을 내걸었고 그때부터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지만 최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게 대화로 해결 방법을 풀어나가길 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그 길이 가족 전체가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거라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그동안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모든 걸 한순간에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문제가 간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신혼집 정리한 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집 사는데 한 푼도 보태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한 돈은 할머니한테 다시 돌려드리려고 통장에 따로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던 남편이 어차피 저에게 준 돈이니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당연히 싫다며 돌려드릴 거라고 강하게 얘기하자 기분이 상했는지 시댁에 들어가기 전부터 냉전이 흐르고 말았네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다가오니 사랑했던 마음 또한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의미부여가 없어지자 남편을 대하는 저 또한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침묵만 유지했던 시아버지가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갑자기 전화를 하셨네요. 세아가 잘 지내고 있었니? 조만간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며? 정말 잘한 결정이다. 분명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원래 처음이 힘들지.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지나가면 전부 추억으로 남게 되니 언제나 좋게 생각하렴. 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시간에 아버님께 전화가 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말이야. 세아가 우린 가족이잖아. 그래서 내가 부탁 하나만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시애비가 돈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이런 말 하면 난감해 할까봐 내 아들에게 얘기했는데 잘 해결된 것 같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좋은 종목 하나를 추천받은 게 있는데 글쎄 이게 대박 터질 조짐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세아가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잖아.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내가 수익의 3배는 보장해서 쳐줄 테니까 시애비 믿고 신혼집 처분한 거 빌려줄 수 있겠어? 벌써 내가 아는 지인들은 전부 투자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겠다는 거 인맥을 동원해 내가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됐단다. 무슨 말인지 알지? 투자만 하면 10배는 우습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말이야. 갑자기 이런 말해서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시애비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아버님 주식하세요? 살면서 할머니가 주식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한다면 절대 빌려주지도 말고 인연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어요. 집안 망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주식을 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을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는 곳에 투자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건 너무 허황된 꿈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버님께 돈을 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투자했다는 그분들도 분명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요. 그깟 몇 억 때문에 가족과 등지자는 거야? 시애비가 전화를 들고 세아가한테 전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겠어. 그만큼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부탁한 건데 꼭 그런 식으로 나왔어야 하는 거야? 사장 어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소문으로는 80억의 재산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던데 그럼 꼴랑 3억쯤은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냐? 이건 뭐 원수지간도 아니고 퍽하면 싫다는 말로 되돌아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만약 시애비가 그 정도 재산이 있었다면
나는 세아가에게 10억도 줬을 거다. 사람이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결국 아버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돈을 안 빌려준다는 말에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의 금액 또한 거의 비슷하게 맞출 정도로 뒷조사를 하셨다는 거에 소름이 돋았네요. 제 돈도 아니고 할머니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었지만 알지도 못하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시부에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분명 평생 욕을 먹을 게 뻔하지만 주식의 끝은 절벽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시부와 등을 진다 해도 빌려줄 마음은 1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으로 완전히 들어온 이후 서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려 노력했지만 시부는 저를 더욱더 좋게 안 보셨어요. 그 이유는 시부의 지인들이 투자했다는 종목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눈앞에 꽤 많은 돈을 만지게 된 걸 보곤 저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결혼 생활 유지하며 시모와 약속했던 대로 제 권리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시모가 저와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길래 방으로 들어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시모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찻잔을 건네주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잠시 뒤 시모의 입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들으려 한 건 아니고 과일 좀 먹으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세아가 통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거든. 그런데 얼핏 들어보니 사장 어른께서 신혼집 정리한 걸 그냥 세아가 쓰라고 얘기했다며? 결혼 선물이라고 하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동안 한 번도 시애미한테 그렇다 할 선물을 해준 적이 없길래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어. 다른 며느리들은 무슨 때가 아니더라도 알아서 척척 명품 가방이며 여행도 보내주는데 나는 며느리 들어온 이후 그런 건 전혀 느껴볼 수 없으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돈도 들어왔겠다. 해외로 리조트 여행 보내주는 건 어떨 것 같니? 그것도 최고급으로. 2번 다시 이런 부탁 하지 않으마. 시애미 일생에 딱 한 번 다녀오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소원이라는데 안 들어줄 건 아니지? 시애미가 갔다 와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마. 신혼집 정리하고 생긴 자금을 할머니께 다시 돌려드려야 했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다며 가지고 있길 원하셨고, 그 짧은 대화를 시모가 듣게 되면서 또 다른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제가 다 놀랄 정도로 시모는 해외여행을 꼭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는데 그 순간 밖에서 듣고 있었는지 신우와 남편까지 합세하면서 더욱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고, 간절한 소원이라며 애원하길래 여기에서 또다시 거부한다면 남편과 신우가 보는 앞에서 쪽을 주게 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화목한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라 생각했었어요. 뭐든지 좋게 생각해야 결과도 좋을 것 같아 괜찮은 날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워낙 바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시간을 내지 못해 시댁 가족들만 떠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시모가 꼭 한번 가고 싶다는 하와이로 리조트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다 필요한 경비 또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었어요. 이왕 보내드리는 거 기분 좋게 다녀오셔야 나중에 별탈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한 결정이 앞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밑거름이라 생각해 이번 한 번만 하기로 했었네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해외여행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할머니와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는데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시댁 식구들이 돌아온다면 그때 할머니와 함께 여행 계획을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해외여행을 떠난 상태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에 인기척이 들리길래 순간 몸이 경직이 된 상태에서 천천히 집안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있었고 뭔가를 이곳저곳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확인한 어떤 사람이 관계자인 듯 다가오더니 세대주냐고 물어보길래 시댁에 살고 있는 며느리라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대출 연체로 인한 재산 압류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주어진 시간 안에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강제 매각 처리를 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광경에 너무 놀라 온몸이 떨려왔고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시모에게 전화를 해보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듯 밝은 목소리로 즐거운 여행을 보내고 있다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집안 곳곳에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다며 어찌된 상황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압류 스티커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압류 스티커야? 잘못 알고 온 거 아니야? 확실하게 알아본 거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갔는데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재산 강제 처분을 하겠다고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전혀 모르는 말인데. 여보, 이리 와서 며느리 전화 좀 받아봐요. 집에 무슨 압류 스티커를 붙였다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게 내가 예전에 대출 내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전부 다 날려먹는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일단 지금은 해외에 있으니 여기 일정 마치고 다시 얘기하든지 하자. 시부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바쁘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지만 시모가 난리를 치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고 있었어요. 심각한 상황인 건 맞지만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붙어있는 압류 스티커 때문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설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모가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침착하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와 갑자기 겁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 이걸 어쩌니? 지금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세상 구경 못하게 만들 거라는데 이거 어쩌니? 도움 청할 곳이 세아가 너밖에 없어서 일단 전화했다. 경찰에는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신고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래. 네? 어머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요? 원하는 게 돈이래요? 얼마를 원한다는데요? 지금 당장 입금해주면 그 사람들이 놔주겠대요?
일단 어머님 침착하시고요. 그이 좀 바꿔주세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여보, 우리 좀 살려줘. 이 사람들을 엄청 무섭게 생겼어.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원하는 돈 입금해주면 풀어주겠대. 그래서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원한다고 하길래 그만한 돈이 없다고 얘기하자마자 우리를 점점 더 겁을 주고 있어. 이러다 이 사람들 감정 안 좋아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것 같아. 여보, 제발 도와줘. 그래서 얼마를 원한다는데 확실한 금액을 일단 얘기해 보라고 해. 그래야 내가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 아니야. 80억을 입금시키래. 오늘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 마감될 거라는데 나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 도와줘 여보. 당신 할머님이 가진 재산이 80억 정도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면 안 될까? 이 사람들 정말 무섭게 생겼다고. 여보, 우리 꼭 도와줄 거지? 도와달라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두려워 보였고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돼서 그런지 급하게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주무시고 계셨는지 잠결에 받으셨지만 이미 침착함이 무너진 상태라 좀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던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며 저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길 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며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길래 떨리는 마음 붙잡고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접수한 뒤 다시 남편의 전화가 꺼져 있어 다시 걸려오길 기다리고 있던 도중 3시간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돈이 준비되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남편에게 예상하지 못한 말을 툭 던지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대화 소리가 소화기를 통해 들려오게 되었네요. 여보, 돈은 준비됐어? 80억이라서 시간이 좀 걸린대? 일단 되는 대로 입금해달라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나 살고 싶다고. 제발 다시 한국당 밝게 해줘. 부탁이야. 여기에서 인생 마감하고 싶지 않다고. 여보세요? 나일세,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전부 다 투자를 한더라. 당장 입금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좀 바꿔줄 수 있겠나? 지금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래. 일단 그 사람들과 통화 좀 해보게 바꿔줘봐. 통역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나? 뭐라고요? 지금 당장 80억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안 된다는 말을 하자마자 가족들에게 하는 순간 신우가 뱉은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어차피 돈 줄 생각 없는 것 같다며 연기 그만하자는 말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고 조용히 하라는 시모의 말과 함께 전화기는 꺼졌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할머니를 바라보자 애초부터 느낌상 거짓말인 줄 알고 있었다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걸려들은 거라는 말에 시댁 가족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할머니는 보통 붙잡혀 있게 된다면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영상을 보내주거나 80억을 주기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면 더 큰 무서움을 줄 텐데 외국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신우가 걸려든 거였어요. 모든 게 밝혀지게 되는 순간이었고 더 이상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재차 전화를 걸었지만 자신들의 행동이 창피했는지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귀국할 날짜가 되었고 이만 갈고 있는데 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길래 다시 몇 번 전화를 하던 그때 남편이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네요. 이제 그만 좀 하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당신 가족들은 하나같이 바뀐 게 없어.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 서류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당장 집으로 튀어와. 여보, 이번엔 진짜야. 우리 좀 제발 살려줘.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전부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야. 오늘 내로 돈 입금 안 해주면 두 번 다시 한국 땅 밟지 못하게 해주겠대. 아까는 우리 집 빚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내 말 정말 믿어줘. 이 사람들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기겁을 하고 있는 시모와 신우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든 외국인이 당장 돈을 입금시키라는 말에 또다시 심장이 요동쳤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처리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시댁 사람들에게 땡전 한 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은 다행히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가진 상태로 집에 들어왔네요. 그리곤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나 결국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네요. 남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연기를 하다가 자신들이 되려 위험에 빠진 꼴이 정말 한심했어요. 결국 시부가 빚내서 투자했던 주식으로 인해 집안이 망하게 되면서 그 집안의 재산은 모두 강제 처분되었고 끝내 빈털터리로 주저앉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할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마트에서 주차 요원을 하고 있는 시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필 이사 온 곳에 시부를 마주치게 되니 언젠가 그 식구들과 얼굴을 대면할까봐 기분이 좋지 않네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엮이게 될까봐 다시 이사를 가야 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선 앞으로 저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